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신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동네 어르신들께 한문을 가르치며 존경받는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으로 시작된 일이 상상할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미국에서 온 한 통의 메시지가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줄 말입니다. 아들은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사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다. 5,500만 원. 한 가정의 평생 저축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더 끔찍한 건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함께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간의 신뢰, 존경, 사랑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민수입니다. 42살이고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74세로 40년간 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엄격하고 원칙적인 성격이셔서 저희 가족들도 항상 아버지 앞에서는 긴장했을 정도였죠. 퇴직 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한문을 가르치시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아버지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경미한인지 저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안심시켜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스마트폰을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민수야, 나도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걸 써보고 싶다. 평생 휴대폰조차 제대로 쓰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스마트폰을 사드리고 사용법도 차근차근 알려드렸어요. 아버지는 생각보다 금세 익숙해지셨고 특히 페이스북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요즘 외국 친구들도 사귈 수 있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게 거대한 사기의 시작이라는 걸 전혀 몰랐죠.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께서 외국인 친구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하셨어요. 민수야, 미국에 리처드라는 친구가 생겼다. 리처드 윌슨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아버지 말로는 뉴욕에서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워낙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대충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친구 이야기가 점점 더 자주,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는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 일찍 주무시던 분이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리처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처음에는 외국인 친구와 영어로 대화하는 아버지가 대단해 보이기도 했어요. 원래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긴 했지만 이 나이에 외국인과 친구가 되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리처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이 친구가 50대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내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진을 보니까 정말 잘생긴 서양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이었죠.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존경한다고 하더라. 한국의 교육자라면서 많이 배우고 싶다고 해. 아버지께서는 정말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퇴직하신 후에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어서 외로우셨을 텐데 이렇게 자신을 존경해주는 외국인 친구가 생겨서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리처드는 아버지께 한국의 전통문화나 교육 철학에 대해 자주 물어봤다고 해요. 리처드가 자기도 언젠가 한국에 와서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정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인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께 관심을 보이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은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민수야, 리처드를 뭘로 보는 거냐?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그 후로는 리처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리처드와 알게 된 지 대략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야, 리처드한테 큰 문제가 생겼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리처드가 중동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나라 정부에서 모든 외국인 사업자의 자산을 동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처드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야. 돈도 없고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아버지께서는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 값하고 당분간 생활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100% 사기다. 하지만 아버지께 직접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워낙 리처드를 신뢰하고 계셨거든요. 아버지, 그 사람이 정말 사업가라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아버지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야,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리처드는 꼭 갚겠다고 약속했어.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리처드가 요구한 금액은 300만 원 정도였어요.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표와 한 달 생활비라고 했죠. 그리고 리처드가 한국에 와서 나를 만나면 그동안 고마웠다고 큰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더라. 아버지께서는 정말 기대에 차 있으셨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렸지만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상태였습니다. 리처드한테 300만 원 보내줄 거야. 이 정도는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생애 첫 해외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300만 원을 보낸 후 며칠이 지났어요. 아버지께서는 매일 리처드로부터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계셨는데 생각만큼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왜 리처드가 연락을 안 하지? 아버지께서 걱정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리처드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리처드가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는데 세관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들어보니까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리처드가 한국으로 가져올 선물들이 너무 비싸서 관세를 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얼마나 비싸길래요? 리처드 말로는 한국 전통문화 관련 책들하고 골동품, 그리고 나한테 줄 금시계가 있다고 하더라. 전체 가치가 5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해. 5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관세가 1만 달러라고 하니까 대략 1,200만 원 정도야.
아버지께서는 또다시 리처드를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민수야, 리처드가 나한테 이렇게 비싼 선물을 준비했는데 관세 때문에 못 가져온다니까 안타깝지 않냐? 저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정상적인 사업가라면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민수야, 너는 왜 리처드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거냐?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 후로 아버지와 저는 리처드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결국 1,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200만 원을 보낸 후에도 리처드는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리처드가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여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점점 더 황당해졌어요. 리처드의 여권이 손상되어서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거든요. 이번에는 얼마를 달라고 해요.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민수야, 너는 리처드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 내가 이 사람과 몇 달 동안 대화해봤는데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아버지께서는 리처드와 나눈 대화 내용을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리처드가 아버지의 교육 철학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고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처드가 자기 가족 사진도 보여줬어.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께서는 리처드를 단순한 인터넷 친구가 아니라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속기 쉬웠던 것 같아요. 결국 아버지께서는 5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셨고 지금까지 총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리처드에게 송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어요. 먼저 리처드의 정체를 파악해 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리처드 윌슨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사진들이 실제로는 유명한 모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거든요. 인터넷 검색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몇 달 동안 대화해온 리처드 윌슨의 사진들이 모두 가짜였어요. 실제로는 유럽의 유명한 패션 모델인 마르코 베르티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진들이 전 세계적으로 로맨스 스캠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마르코 베르티 본인도 자신의 사진이 사기에 사용되는 것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께 다시 한번 설득을 시도했어요. 아버지, 봐보세요. 이게 리처드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예요. 컴퓨터 화면에 마르코 베르티의 실제 정보와 사기 관련 경고 문구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민수야, 이건 다른 사람이야. 리처드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더 화를 내시면서 제가 보여드린 증거들을 믿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리처드가 나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미 리처드에게 감정적으로 깊이 의존하고 계셨던 거예요. 퇴직 후 외로움을 달래주던 소중한 친구였고 자신을 존경해주는 유일한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런 관계를 가짜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아버지께는 너무 큰 상처였을 겁니다. 아버지, 그럼 한 가지만 확인해 봐요.
리처드한테 화상통화를 해달라고 해보세요. 왜 그래야 하는데?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리처드한테 한번 물어볼게. 하지만 리처드의 대답은 뻔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화상통화는 어렵다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저는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은 저보다 7살 많은 49세로 대학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형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더니 형도 크게 놀라더라고요. 민수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아버지가 인지 저하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기를 당하고 계신 거야. 형과 저는 함께 아버지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이 함께 나서자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더 완강하게 저항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내 일에 간섭하는 거냐?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형이 의사로서 전문적인 견해를 말씀드려도 아버지께서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리처드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이번에는 3천만 원을 더 보내려고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리처드가 드디어 한국에 올 수 있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출국 수속비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리처드가 다음 주에 한국에 온다고 했어. 저와 형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절대 안 됩니다. 이미 2천만 원이 넘게 보냈는데 또 보내시면 안 돼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 말을 듣지 않으시고 은행에 가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통장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혼자 큰 금액을 인출할 수 없도록 은행에 요청드린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정말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돈을 못 쓰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가족 간의 관계가 정말 많이 악화되었어요. 아버지의 통장 관리를 시작한 후 잠시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리처드로부터의 연락도 뜸해졌고 아버지께서도 예전만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이건 잠깐의 휴식기였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께서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민수야, 리처드한테 큰 기회가 생겼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리처드가 아프리카에서 금광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투자 기회를 주겠다고 하더라.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인데 1년 후에 3배로 돌려준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그런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이것도 사기라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상태였습니다. 리처드가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이런 기회를 주는 거야. 더 큰 문제는 아버지께서 이미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 놓으셨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고 계셨거든요. 아버지, 절대 안 됩니다. 집까지 걸면 안 돼요. 저와 형은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아버지께서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은행에 미리 연락해서 아버지 혼자서는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의 행동이 아버지께는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너희들이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냐?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완전히 적으로 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저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돈을 보낸 경우에는
사기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외 송금의 경우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범인을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결국 경찰의 도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상담 자체를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사기를 당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리처드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다. 상담사 선생님께서도 이런 경우가 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피해자분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상담을 받는 동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몰래 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적금을 해지해서 1,500만 원을 리처드에게 보내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리처드가 정말 급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냈다. 그때까지 아버지께서 리처드에게 보낸 돈은 총 5,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한 달 생활비의 몇 배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아버지와 저희 가족 간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완전히 불신하게 되셨고, 집에서도 저희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총 5,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사기꾼에게 송금하셨고, 저희 가족은 완전히 해체 위기에 놓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아버지께서 리처드를 완전히 의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혹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거든요. 상담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런 감정적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 수사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외 사기꾼을 잡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로맨스 스캠에 대한 법적 대응이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계좌 지급 정지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로맨스 스캠은 그런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말로는 로맨스 스캠 피해가 보이스피싱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 건당 평균 피해 금액도 더 크고 정신적 피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고 해요. 저희 가족의 경우만 봐도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가족 관계 자체가 파괴되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가끔 리처드로부터 연락이 온다고 하세요. 이번에는 투자 수익금을 받기 위한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요구를 해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더 이상 송금할 수 있는 자금은 없는 상태예요. 저희가 미리 조치를 취해놨거든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또 돈을 보내실까봐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느낀 건 로맨스 스캠이 단순한 금전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자의 감정과 외로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정말 악랄한 범죄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더 쉽게 표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처럼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도 이런 사기에 당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가장 큰 과제예요. 전문 상담을 꾸준히 받으면서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주변에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이 계시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맨스 스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심각한 범죄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